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오랜만에 나왔죠? 세종 특별자치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 특별자치시는 말이죠, 물건 자체가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종 자치특별시에서 나오는 매매 물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도가 있죠? 국도가 있으면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에 이렇게 국도변에 있는 나홀로 모텔 있죠? 나홀로 모텔 이런 물건이나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생활권에 입지하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죠. 이러한 물건은 어떤 용도 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면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구나,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하게 물건이 하나 나와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세종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19-160번에 해당되는 물건이죠. 사용 승인은 2002년 4월 27일 날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땅의 면적, 대지 면적은 387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117평입니다. 연면적은 790제곱미터고요. 239평입니다. 현재 매가 20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임대 중이죠. 임대 중. 이 임대 중 키워드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호텔 황제가 말이죠, 기대 수익률까지 다 브리핑 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아주 꿀팁을 하나 드리고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 용자 19억까지 가능하다. 실인수가 8억이 필요하시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유추해 내셔야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키워드 하나 타이틀로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용자는 12억까지 있죠. 월 매출은 현재 2,5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25개, 주차 15대 가능하시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76만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581만 8,182원에 해당되는 세종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제가 호텔 황제가 옛날에 이제 당번 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 해당 이 물건의 바로 그 옆에 있는 모텔에서 제가 거기에서 한 당번 생활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종시가 한참 이제 토목공사를 할 때였거든요. 토목공사가. 그래서 이제 공사 관계자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근로자분들 또는 현장 소장님들 마주 그때 당시에는 이 저녁에 말이죠, 간판불을 안 켜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냥 간판불을 안 켜도 방이 다 찹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도권에서 말이죠,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종이든지 2종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락시설이 있죠. 유흥주점 이런 거를 영업을 내려와서 하기 위해서 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 상권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실제로 장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그때는 정말 일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정말 일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주차하기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고요. 손님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좁은 골목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에게 월급 주시는 사장님께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월급도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했더니 입술이 부르트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 상권 자체가 활성화가 엄청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죠.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영업이 잘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권 자체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이 매물로 지금 중개 시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물건 지금 딱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해당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고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 그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이 상권 내에서 숙박시설, 그 다음에 제1종, 제2종 근생, 그 다음에 일학시설이 이렇게 같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 산업단지 상권이죠. 여기도 산업단지 상권이고요. 공시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인근에 말이죠. 5송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5송 국가산업단지가 이번에 또 발표가 됐죠. 3차 1, 2차는 개발이 끝났고요. 3차 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고정 수요뿐만이 아니라 유동 수요도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러한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억 리모델링 시 월 매출 현재는 2,500만 원인데요. 월 매출 6,500만 원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말이죠. 인근의 경쟁업소에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 할지언정 해당 모텔은 말이죠. 시설만큼은 비교 우위에 꾸준히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 가장 큰 키워드 두 개 뭐죠? 친절과 청결 꾸준히 유지하신다면 수익률은 우리가 꾸준히 보유 기간 동안 누리시겠죠. 향후에 처분 시에 우리가 투자 금액은 원가는 무조건 회수하시고 또 시세 차이 공시지가가 앞으로 이제 계속 상승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지금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죠. 호텔 황제가 좀 많은 내용을 브리핑을 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개인별로 제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자 지급액은요, 우리가 이제 20억, 20억, 최대 융자를 받는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0억. 여기에 이제 19억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약 20억까지도 가능하거든요. 20억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억 이자율은 20억이면 4.9% 이렇게 이자율을 보시면 되겠고요. 한 달에 1년에 9,800만 원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부담하셔야 되느냐? 817만 원
이렇게 매달 매출 6,500 중에 817만 원은 이달을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호텔 황제가 말이죠. 8억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기대 수익률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억. 투자하시고, 한 달에 6,500만 원 중에요. 매달 순수익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매출은 2,108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요. 비율로 계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3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1.6% 이것도 이제 오토로 운영 시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오토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 몇 명 고용하셔야 되죠? 매출이 6,500이니까 청소 3명 무조건 고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카운터 직원분은 2명 이렇게 고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의자께서 오토로 운영하시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셔서 같이 호흡을 맞추시게 된다면 수익률은 31.6% 이렇게 고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지금 임대 중이죠, 여러분?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인데 이 임대 중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뭡니까? 임대 중이다. 그러면 명도죠, 명도. 명도. 명도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명도가 좀 중요한데요. 법률적인 문제를 여기서 따졌을 때는 좀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이 명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만약에 우리 애독자분님이 계시면 호텔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이 명도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그런 명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임대인이 되셨든 임차인이 되셨든 매도인이 되셨든 매수인이 되셨든 간에 그 현재 위치에서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아주 법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호텔도 모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명도, 임대 중일 때는 이제 명도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명도 하시면은 우리가 여러분께서 임대 물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명도 책임이 발생되죠. 명도 책임.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갑이 매도인이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러면 이제 호텔이나 모텔은 사례를 보시면 말이죠. 한 95%는 그 명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명도 책임. 명도 책임은 법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누가 명도를 책임져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이에요. 임의 규정이거든요. 당사자 간의 협의를 봐서 매도인이 지겠다. 그럼 매도인이 지는 거고요. 매수인이 지겠다. 그럼 매수인이 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매매 가격이 A 호텔이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명도를 책임을 진다. 책임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책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법률상 용어로는 의무라고 표현하죠. 의무.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로는 책임이라는 건 없죠. 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매도인이 명도에 의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또 권리가 그렇죠.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겠죠. 권리. 그래서 이제 일방이 의무를 다하게 되면 일방이 또 타방에게 권리를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타방이 의무를 하게 되면 또 권리를 또 타방에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도 책임을 보통 호텔이나 모텔은 매도인, 파시는 분이 책임을 많이 집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를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지위에서? 예. 임대인 지위에서 예. 임차인과 예.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사항이 중요한 거죠. 특약사항. 예. 이제 매도인이 소유자가 호텔 황제에게 이렇게 상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셔서 제 호텔을 좀 처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이렇게 쭉 제가 여쭤보죠. 네, 중요한 사항은 다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임대 중이십니까? 직영 중이십니까? 그러면 임대 중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명도는 가능합니까? 이렇게 꼭 여쭤봅니다. 명도가 가능하느냐. 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특약 사항에 양 당사자 쌍방이 존속 기간 중에 임대인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존속 기간 중에 존속 기간 임대차 존속 기간 중에 보통 2년이죠. 존속 기간 중에 매매를 임차인은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꼭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특약사항. 그게 임대인의 권리죠. 네,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하나 이렇게 기재를 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하나 발생이 되는 거죠. 권리를 주장했으니까. 그럼 임차인도 역시 의무를 했기 때문에 권리를 또 주장하고 싶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임대인님 이 특약도 하나 기재해 주시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사비용이죠. 이사비용.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얼마를 지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권리와 하나의 의무를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매도인이 말이죠. 호텔 황제에게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임대를 준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했을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호텔이나 모텔은 거의 95% 이상이 매도인이 명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의 95% 이상이 명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매매 계약이 쉽게 성립할 수 있고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매매 계약이 체결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호텔이나 모텔은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수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매도인이 맞춰줘야 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특약을 안 썼습니다. 특약을 기재를 안 했어요. 매도인이 특약을 기재를 안 했으면 명도를 임차인이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이제 명도를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존속 기간은 영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에 이게 불성립되는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런데 매수인이 내가 명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이 되죠. 이사 비용 이렇게. 이사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만약에 매수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럼 매매 가격에서 매도인에게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매도인에서는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항상 특약사항에 이런 권리를 하나 이렇게 꼭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것도 특약사항 적어주세요. 이사비용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만이 존속 기간 중에 매매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명도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5%가 뭐냐? 이 5%. 나머지 5%는 뭐냐면 이건 이제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세입자분들이 임차인이 말이죠. 이 명도에 적극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매도인이 중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되면 명도는 난 모르니까 매수인이 명도를 할 것 같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니면 나는 계약을 체결을 못한다. 이렇게 조금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명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강남의 좀 특이한 이 지역만 그렇고요. 타 지역은 거의 이제 매도인이 이제 거의 이제 명도에 책임을 져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명도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 지근지근 아프다 그럴 때는 호텔 황제가 한 방에 해소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임대 중일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가가치세.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언제 내시죠, 여러분? 내가 사업자를 내고 일반 사업자라면 과세 대상이라면 1분기, 2분기 그래서 1년에 2번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죠. 네, 그런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매매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부가가치세는 매매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매시 부가가치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네.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 계약은 이게 두 번째 이제 발생된 거고요. 첫 번째는 갑이 A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현재 A 앞으로 영업신고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있죠. 사업자 등록증 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A 앞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명도도 해결이 됐어요. 완만하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에 이제 특약사항을 우리가 기재를 해야 돼요. 특약사항. 이 특약사항을 기재를 안 해서 아주 시끄러운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운 경우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는 중개인이면 말이죠. 이렇게 직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 특약사항이 뭐뭐뭐 들어가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잘 모르는 중개인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아니면 이제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호텔이랑 모텔을 매매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보시는 그런 중개인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고 저희처럼 이제 전문 호텔 모텔 전문 중개인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갑이 직영 중입니다. 직영 중이에요. 매도인이 직영 중일 경우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필요가 없죠. 지금 기재하는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필요가 없는데 매도인이 이제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인데 여기서 임대 중은 형식적인 임대가 아니고 실질적인 임대예요. 실질적인 임대라는 것은 임차인 앞으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특약사항에 이 가격이 만약에 이제 100억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100억이면은 특약사항에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그래서 이제 총 매매 가격을 기재를 하셔야 돼요. 기재를. 만약에 토지 가격이 60억이다. 60억. 건물 가격이 40억이다. 그래서 총 매매 가격이 100억이다. 이렇게 쓰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누구에게? 을에게, 매수인에게. 네. 매수인. 갑이 이제 매도인이죠. 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냐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네.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건물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총액이 100억이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몇 프로죠? 10%죠? 네, 부가가치세. 이 기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네, 단서 조항을 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예,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안 썼고 그냥 서술형으로 호텔항제가 쉽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100% 나오거든요. 예, 100% 나옵니다.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호텔항제가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게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거죠. 얼마 나오죠? 네, 건물만 나온다고 그랬죠? 네, 40억에 곱하기 10% 그러면 4억이 나옵니다. 4억. 네, 4억. 네.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잔금날 만약에 잔금날 계약금이 10억이고 네. 계약금이 10억이고요. 100억이 10%. 잔금날에 잔금을 90억으로 우리가 주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날이 도래했죠? 그럼 잔금날 90억 플러스 4억. 4억을 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잔금날.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매수인이 잔금날 매도인에게 94억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도인이 A 호텔에 대한 필요한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동시 이행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이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를 성실 납세하죠. 얼마? 네, 4억 납세를 하면 매수인이 이 기간이 이제 세무서마다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국세다 보니까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죠. 부가가치세는. 그런데 약 3개월 미만이 소요가 됩니다. 약 3개월 미만.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신고는 매도인이 4억을 신고를 해야 돼요. 4억을 받은 거를 4억을 매도인이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네,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네. 매도인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4억을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납부 하는 거죠. 하고 3개월 정도가 경과가 되면 매수인이 세무서에 가서 이거를 수령하죠. 다시 수령. 환급받는다는 거예요. 환급.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뭐 손실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손실되는 금액은 아닌데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4억을 신고하고 4억을 환급받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서 3개월 미만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날에 4억이 더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억이. 예. 이런 것도 참
불필요한 행정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인 건데 현행법상은 이렇게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약상에 이걸 기재를 안 했죠. 그러면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세무서에서 이제 잔금날 여러분이 이제 매도인이 이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죠. 매수인이 시군구에서 영업신고증을 임차인 앞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양도양수 받으시고 그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이제 세무서를 갑니다. 그럼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싹 보고 말이죠. 매도인 앞으로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가 되지 않고 임차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매수인 앞으로 이제 이건 이제 폐업 신고를 하는 거고 신규로 사업자를 받는데 그럼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약상이 이렇게 기재를 안 해놓으면 말이죠. 매수인이 깜짝 놀래죠. 물론 사학은 환급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깜짝 놀랍니다. 내가 사학을 손실보는 금액인 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만큼의 여유 자금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거를 기재를 안 하시면 나중에 갑과 을이 이렇게 좀 시끄럽습니다. 뭐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닌데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그러면 중개인이 엄청 피곤하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무조건 발생이 되니까 특약상 깔끔하게 기재를 해주면 되는데 이 기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잔금 기일이 연기가 되고 특히나 또 매수인이 여유 자금이 없어. 딱 90억밖에 없거든요. 당장 사학을 마련하라는데 어떻게 마련할 돈이 없네? 잔금 기일이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요. 어느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되느냐. 네. 이걸 뭐 그냥 법률적으로 제가 논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딱 이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 하나만. 예. 갑이 매도인이나 을이 매수인이죠. 네,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직접 매매하죠. 네. 직접 네. 영업신고증이 양수가 되는 경우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발생이 됐죠. 그렇죠? 임차인 A 호텔에 대한 임차인에서 매수인에게 영업신고증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됐죠. 이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왔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발생이 되지 않고. 두 번째 경우 매도인이 임대를 줬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에서 매수인에게 영업신고증이 양도양수 됐을 때에는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됐죠. 여기까지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당사자끼리 양도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되고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한 사람이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도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 경우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인데 이 매수인이 말이죠. 취득 잔금 날로부터 바로 임차인이 운영하기로 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잔금일 날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을 신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게, 이때 임대인은 매수인이 임대인이죠. 네,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해 주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예, 당사자가 아니니까 신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경우를 더 볼까요? 네 번째. 이게 이제 기존 임차인이에요. 기존 임차인. 기존 임차인인데 이제 당사자끼리 여기에 이제 A라는 임차인이죠. A라는 임차인. 임차인이 현재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하고 다 합의를 받습니다. 세 명이서 합의를 봐가지고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를 한답니다. 승계를. 네. 만약에 100억인데 여기 보증금 5억에 뭐 이럴 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드는 거예요. 뭐 5억에 뭐 3천만 원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를 한답니다. 승계를. 그러면 임차인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그대로 이 임차인 A가 그대로 임차인 A 그대로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됐지만 임차인 앞으로 그대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은 변동이 없죠. 권리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 게 좋을까요?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을까요? 물론 환급을 받지만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좋겠죠? 좀 번거롭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렇게 해서 당사자간에 이게 직영이었어요. 직영. 매수인도 직영을 한답니다. 취득을 하면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되죠. 그렇죠? 당사자에서 당사자한테 양도양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매수인이 이렇게 직영을 했을 때 매수인 앞으로 영업신고증이 이전이 양도양수가 됐죠. 영업신고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이제 발급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매수인이 도저히 직영을 못할 환경이야. 임대를 줘야 돼. 임대를. 그래서 잔금일로부터 1개월 후에 이제 병에게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줬습니다. 임대차. 이때 1개월 후 잔금일로부터 1개월 후에 임대차를 줬습니다. 임차인에게.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안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세법에 보시면 여러분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세법에 보시면 법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법에 보시면 6개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6개월. 6개월이 뭐냐면 사전 6개월, 또 사후 6개월 이게 나오거든요. 이 6개월이 그 상속세, 뭐 증여세 여기 나오죠. 뭐 재산세
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예,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사전 사후 6개월이라는 게 이게 꼭 6개월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월 이내에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이 생기죠. 영업신고증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신고증이 양도양수가 되죠. 양도양수가 되면 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양수 받았어요. 시군구에서. 그러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무서에 가죠.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받으려고. 그러면 담당 세무 공무원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신고증이 양도양수 됐구나. 그냥 보면서 아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한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이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이 세무 공무원이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는 귀찮거든. 이게 세무 공무원도 뻔하죠. 그렇죠? 뭐 세법 전문가인데 어차피 납세 신고 납부해라 했다가 또 다시 환급해줘야 되거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원래 원 상태로 이제 원상 회복 복귀하는 건데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발생을 안 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도 있지만 이제 막 앉았습니다. 이제 연수 교육을 싹 받고 신입 직원이 왔어요. 7급 공무원이 딱 앉아 있습니다. FM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운 그대로 FM대로 해야 돼요.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러 왔습니다. 일단 발급해주죠.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후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는 이게 변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변동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통지가 날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임대를 주실 때도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예. 원칙은 납부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세무 공무원이 알면서도 신고 납부하라고 통지를 안 보낼 수도 있고 모르고 통지를 안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물건을 매매를 하실 때에는 두 가지가 파생되죠. 하나는 명도 문제, 또 하나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문제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릴까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런데 비용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비용. 여기 지워졌네. 사업. 100억인데 잔금날 90억만 주면 되는데 4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94억을 잔금날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그런데 4억이 없어. 잔금을 못 치를 상황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례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갑과 유리 A 호텔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 매매 가격은 100억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A에게 임대차를 줬습니다. 임대차. 그런데 이 세 분 다 성향이 참 좋아요.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에요. 성향이 참 좋아. 이분들이 성향이 아주 말이죠. 참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세 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잔금일이 딱 도래를 합니다. 잔금일. 잔금이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거를 계약일 때는 몰랐습니다. 당사자가 다 몰랐는데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 한 이 시점 있죠. 한 일주일 전에 이제 호텔 황제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잔금일 전에 혹시나 잔금일 날 뭐 주의할 사항이 없는지 호텔 황제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알은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 원본 하나씩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호텔 황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죠. 제가 쭉 읽어봅니다. 자, 특약사항까지 쭉 읽어보니까 어라? 부가가치세를 납본다는 걸 명시를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 그리고 모르는 거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값도 모르고 을도 모르고. 대표님, 이거 부가가치세가 이게 발생이 됩니다. 94억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래요. 딱 90억밖에 없대요, 지금. 뭐 취득세 세금도 내야 되고 딱 그것까지 해서 딱 돈을 맞춰놨답니다. 부가가치세 4억 여유분이 없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팁을 드렸죠. 가백에 말씀을 드려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이러한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약간 이건 이제 편법적인 건데요. 그렇다 해서 위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때 말이죠. 잔금일 전에 지금 영업신고증이 세입자 임차인 앞으로 돼 있죠. 영업신고증을 갑 앞으로 양도양수합니다. 양도양수. 갑이 잔금일 한 일주일 전에 영업신고증과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A라는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안 받았는데 이거 주겠습니까? 양도양수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에요. 5억에 3천만 원이야. 그래서 호텔 왕자가 말씀드렸죠. 법 없이도 사는 분이다. 성향이 너무 좋아. 세 분 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만나서 얘기합니다. 을씨, 그동안 저희 호텔 잘 관리해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약속한 대로 내가 이사 비용 얼마 드릴게요. 근데 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약 당일날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매수인이 그걸 알려줬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돼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그거 알아본 결과 을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서울에 있는 호텔 황제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임차인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을 내 앞으로 미리 해놓고 잔금을 치르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된답니다. 보증금 5억 중에 제가 2억 5천을 먼저 드릴 테니까 저한테 먼저 좀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 해주시고 제가 잔금날 보증금 나머지 1억 5천하고 내가 드린다는 이사비용 5천만 원하고 해서 내가 3억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도 평상시에 임대인을 봤을 때 그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줬는데 잔금날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을은 뭡니까? 을은 이게 이제 일반 상가보호법을 받는 임차인이 아니에요. 일반 임차인이에요. 여기에서 A 호텔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감안하고 A가 갑에게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 해줘서 갑이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를 때 직영에서 직영으로 이전된 케이스죠. 직영에서 직영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완만하게 잔금 90억을 다 이행하고 갑은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 이행하고 갑은 A에게 보증금 2억 5천 플러스 이사비용 5천에서 3억을 딱 줍니다. 그러면 깨끗이 끝나겠죠. 깨끗이.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성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죠. 그런데 거의 2년 가까이 임차인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이분이 거짓말 분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믿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해결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통
실인수가 8억이면은요, 거의 자기 자본 전 재산을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하나 아셔야 될 거, 매매를 하실 때 양도, 명도 문제, 임대 중일 때에는 파생되는 키워드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명도 하나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호텔 황제가 뭐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려서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종시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